새벽 4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의료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병원 본관의 불빛은 24시간 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거대한 빛의 섬 안에서도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리는 시간, 모두가 지쳐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었다. 한세연은 그들 중 하나였다. 단호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세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이자 율제의료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인 강지훈의 숨소리는 고요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수술과 밀린 결제 서류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었다. 그의 단정한 이마를 쓸어준 세연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에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깊은 결심을 품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고급 헤어살롱에서 관리를 받고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강지훈 부원장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연은 익숙하게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잠을 쫓았다. 3년 전 촉망받던 외과 의사 가운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지훈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유리 온실 속 화초가 되리라 생각했다. 시아버지인 율제의료재단 강태준 이사장은 따뜻한 분이었고 남편 지훈은 누구보다 자상했다.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유리 온실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온실을 지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온실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들어가는 꽃들이 있다는 것을. 세연아, 우리 병원이 대한민국 최고라고들 하지. 하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수록 가장 낮은 곳을 봐야 해. 현장을 모르는 경영은 사상 누각이야. 한 달 전 시아버지인 강 이사장은 그녀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병원 경영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의사로서의 경험과 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적임자라고 했다. 세연은 그 제안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아버님, 병원의 가장 낮은 곳부터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신분을 아무도 모르게 한 채로요. 그렇게 그녀는 한세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잠시 지우고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박선영이 되었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담당 구역은 의사들의 아내들이 사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본관 최고층 VVIP 병동 라운지였다.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헐렁한 회색 작업복을 입은 세연은 현관문을 나섰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모님의 그것이 아니었다. 매서운 칼날처럼 날카롭고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다. 지켜보겠어. 이 거대한 성의 가장 밑바닥에서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려 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내 눈에 담을 거야. 이것은 그녀 스스로와 맺은 엄중한 서약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환경미화원 탈의실은 본관 지하 2층, 구불구불한 복도를 한참 지나야 나오는 후미진 곳에 있었다. 각종 배관이 거미줄처럼 천장을 뒤덮고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아래 낡은 철제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락스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선영 씨 일찍 왔네. 탈의실의 터줏대감이자 미화원들의 반장 여사가 세연을 보며 웃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웬만한 의사나 간호사보다 병원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었다. 반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허리 아프다고 하시더니 괜찮으세요? 세연은 자신의 캐비닛을 열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녀는 지난 2주간 이곳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왜 이런 험한 일을 하나며 경계하던 동료들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세연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괜찮긴. 나이 드니 안 쑤시는 데가 있어야지.
그래도 자식들 학비 대려면 이만한 직장이 없어. 꼬박꼬박 월급 나오지 아프면 바로 병원 이용할 수 있지. 영옥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늘진 얼굴에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세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박선영이 되어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였다. 그들의 고단함을 숫자로 된 보고서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로 느끼고 싶었다. 새벽 5시 업무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미화원들은 각자 자신의 카트를 끌고 담당 구역으로 흩어졌다. 세연의 담당 구역은 20층 VVIP 라운지와 병동 복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리자 지하 탈의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은은한 간접 조명, 최고급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 5성급 호텔에 가까웠다. 세연은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소독용 알코올과 극세사 걸레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일은 라운지의 모든 집기류와 유리창을 먼지 한 톨 없이 닦고 복도 바닥을 광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어이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한창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앙칼진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돌아보니 화려한 명품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소아기내과 박성호 과장의 아내이자 의사 부인들 모임의 실세인 오유라였다. 그리고 그녀는 세연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다. 물론 유라는 세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촌스러운 작업복에 화장기 없는 얼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고등학교 시절 비록 집안은 어려웠지만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며 당당했던 한세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세연은 감정을 숨긴 채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이야? 청소는 사람들이 없을 때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지금 우리가 곧 티타임을 가질 건데 여기서 그렇게 알짱거리면 되겠어? 냄새나게. 유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 옆에 있던 다른 의사 부인 몇몇도 덩달아 키득거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청소 시간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지금 당신이랑 대화하자는 걸로 보여?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하니까 당장 저쪽 구석에 가서 우리가 다 마시고 나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 알았어? 유라는 손가락으로 라운지 구석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마치 벌레를 쫓는 듯한 몸짓이었다. 세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때 그녀는 이런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박선영이었다. 힘없는 환경미화원. 그녀는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알겠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끌어 구석으로 향했다. 잠시 후 의사 부인들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라운지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세연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어머 유라 씨. 저 청소부 새로 왔나 봐? 싹싹하지가 못하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니까. 저런 사람들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찝찝해. 근데 유라 씨, 이번에 새로 산 그 가방, 에르메스 버킨 신상이지? 색깔 너무 예쁘다.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악어 가죽 가방을 고쳐 앉으며 말했다. 이거? 우리 남편이 이번에 논문 통과됐다고 사준 거야. 과장 승진도 얼마 안 남았고. 호호. 그들의 대화 주제는 명품 가방, 자식들의 유학, 곧 있을 해외여행 따위의 것들이었다. 세연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 얘, 너 왜 이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쿵하는 소리가 라운지를 울렸다.
세연이 눈을 번쩍 떴다. 유라의 옆에 앉아있던 한 의사 부인이 소파 아래로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세상에, 순영 씨, 정신 차려봐. 숨을 못 쉬어. 빨리 누구 좀 불러봐.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유라 역시 당황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누르려 하고 있었다. 비키세요.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세연이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쓰러진 환자에게 다가갔다. 거기 아줌마. 뭐 하는 거야? 함부로 손대지 마. 유라가 소리쳤지만 세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청색증, 급격한 호흡 곤란, 목 주변의 팽창.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었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이었다. 기도 확보해야 해요. 다들 비켜주세요. 세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이분 땅콩이나 견과류 드셨나요? 세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방금 여기 마카롱을 먹었는데 거기에 아몬드 가루가. 에피네프린 펜 가진 분 계세요? 빨리요. 세연이 외쳤다. 하지만 의사 부인들 중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듯 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젠장. 세연은 나지막이 욕설을 은조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환자의 가방을 열어젖히고 내용물을 쏟아냈다. 화장품, 지갑, 차키. 그리고 그토록 찾던 주황색 플라스틱 케이스.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였다. 세연은 능숙하게 안전캡을 열고 환자의 허벅지에 주사기를 강하게 찔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약물이 주입되었다. 지금 바로 응급의학과에 연락하고 이머전시 카트 이쪽으로 올려보내달라고 하세요. 환자분은 급성 아나필락시스 쇼크, 원인 물질은 아몬드입니다. 빨리요. 세연은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는 유라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박선영이 아니었다. 수많은 생명을 다루던 냉철한 외과 의사 한세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머전시 카트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20층 VVIP 라운지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라운지 중앙 쓰러진 환자 곁에 쪼그려 앉은 초라한 행색의 청소부와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화려한 차림의 여성들. 그 기묘한 광경에 응급팀은 잠시 주춤했다.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레지던트 3년차 의사가 상황을 파악하려 입을 열었다. 환자분 상태가 누가 설명 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소부 복장을 한 세연이 몸을 일으키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환자를 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환자 41세 여성.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었으나 5분 전 아몬드 가루가 함유된 마카롱 섭취 후 급성 호흡곤란 및 전신 두드러기 발생. 의식 수준 저하와 청색증 보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판단. 2분 전 환자 본인 소지품에서 발견한 에피네프린 0.3mg 자가 주사기 허벅지에. 근육 주사 완료. 즉시 수액 라인 확보하고 산소 공급 필요합니다. 레지던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청소부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의학적 핸드오버였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었다.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님, 바로 라인 잡고 마스크 준비해요.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도 준비하고. 응급팀은 세연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감과 상황을 장악하는 능력은 낡은 작업복조차 가리지 못하는 무형의 권위 그 자체였다. 환자가 응급카트에 실려 급박하게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요란했던 소동이 끝나고 라운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세연을 벌레 보듯 하던 의사 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문 채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유라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눈앞의 청소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뒤엉켜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소동 중에 누군가 엎지른 커피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세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석에 세워뒀던 자신의 청소 카트로 향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대걸레를 꺼내 물통에 담갔다. 세연은 물기를 꼭 짠 걸레를 들고 커피가 쏟아진 곳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 유라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 정체가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명령했던 청소부가 갑자기 영웅 행세를 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당장 말해. 어디서 의학용어를 주워 듣고 와서 잘난 척이야? 저 여자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내가 책임질 거였어. 유라는 애써 상황의 책임을 세연에게 떠넘기려 했다. 세연은 대걸레질을 하려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책임이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명품 가방만 끌어안고 119나 누르려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길 난장판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무지와 오만입니다. 오유라 씨. 뭐?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 유라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세연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가난했지만 늘 꼿꼿하고 당당했던 눈빛.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시선. 설마 너 한세연? 유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고등학교 내내 자신에게 열등감을 안겨주었던 그 한세연이 지금 눈앞에서 땀과 먼지에 절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다니. 차라리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때였다. 라운지 입구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 강지훈이었다. 응급 상황 보고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등장에 의사 부인들은 허리를 굽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오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남편 박성호 과장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훈의 시선은 순식간에 라운지 전체를 훑었다. 난장판이 된 테이블, 겁에 질린 아내들, 그리고 바닥을 닦으려다 멈춰 선 청소부 복장의 아내 세연. 지훈은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세연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유라는 이 상황을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부원장님, 저 아줌마가 갑자기 소란을 피우고 저희를 위협하고. 하지만 지훈은 유라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발치, 흥건한 커피 자국에 머물러 있었다. 오유라 사모님.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급한 환자를 구한 영웅이 저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는 턱짓으로 세연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 커피 자국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저건 사모님께서 소란을 피우다 엎지른 것 아닙니까? 그건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대학교병원 VVIP 라운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바닥을 더럽히는 행위는 병원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지우는 한 걸음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다.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스스로 치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운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부원장의 말은 명령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세연은 말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대걸레를 유라의 앞으로 내밀었다. 손잡이에는 아직 축축한 물기가 남아 있었다. 치우세요. 세연의 나직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바닥이 미끄러우면 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오유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부원장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의사 부인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온몸에 박혔다. 한세연, 그 끔찍한 기억 속의 이름과 눈앞의 청소부가 겹쳐지며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받아들었다. 명품 실크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였다. 수백만 원짜리 구두와 고급스러운 스커트가 더러운 바닥에 닿았다. VVIP 라운지에는 오유라가 대걸레질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인지 힘이 들어서 나는 땀인지 모를 액체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이 10분 전 벌레 보듯 무시하며 냄새난다고 모욕했던 그 청소부가 내민 대걸레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냄새나는 걸레질을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었다. 오유라의 걸레질이 끝났을 때 VVIP 라운지의 공기는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그녀가 땀과 굴욕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자 함께 있던 의사 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하며 주섬주섬 자리를 떴다. 먼저 가볼게. 집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 따위의 영혼 없는 변명들이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끈끈한 유대를 과시하던 그들의 연대는 부원장의 서늘한 눈빛과 한세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져 흩어졌다. 결국 라운지에는 강지훈 부원장과 청소부 복장의 한세연, 그리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축축한 대걸레를 든 오유라 단 세 사람만이 남았다. 유라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소아기내과 과장 박성호였다. 아내가 VVIP 라운지에서 응급 상황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참이었다. 여보, 괜찮아? 그가 본 광경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응급 상황은 끝난 듯했고 그의 아내 유라는 값비싼 옷차림 그대로 더러운 대걸레를 든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병원의 2인자인 강지훈 부원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박성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원장님, 어찌된 일입니까? 박성호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허리를 굽혔다. 지우는 박성호를 잠시 바라보다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과장, 아내분 교육 좀 잘 시켜야겠습니다. 여긴 시장통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는 박성호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다. 지우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세연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따가 사무실에서 보지라고 말한 뒤 차갑게 몸을 돌려 라운지를 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박성호 부부와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청소부 한세연이었다. 박성호는 아내에게 다가가 대걸레를 빼앗아 들고는 이를 갈며 물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부원장님 앞에서. 여보,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한세연이야. 유라는 울먹이며 횡설수설했다. 박성호의 미간이 좁아졌다. 한세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저 땀의 전 청소부일 뿐이었다. 그는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우리 아내 이름을 알고 부원장님 앞에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세연은 말없이 자신의 청소 카트에서 깨끗한 걸레를 꺼내 유라가 닦은 자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닦았다.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며 그녀는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그리고 제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청소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태연한 태도에 박성호는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저 미천한 청소부가 자신과 아내를 농락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여보, 가자. 박성호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는 반드시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오늘 입은 굴욕을 몇 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그날 오후 박성호 과장은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 위의 복잡한 데이터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청소부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완벽한 처치, 부원장 앞에서의 당당함, 그리고 아내를 굴복시킨 그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단순한 청소부일 리가 없어. 박성호는 전화기를 들어 인사팀에 연결했다. 나 소화기내과 박성호 과장입니다. 용역업체 직원 파일 하나만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름은 박선영. 오늘 자로 VVIP 병동 라운지 담당일 겁니다. 과장의 권위는 막강했다. 잠시 후 그의 컴퓨터 메신저로 PDF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환경미화원 박선영 인사기록 카드. 이름 박선영. 나이 34세.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력서는 너무나 평범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트 캐셔, 식당 서빙 등 몇 가지 아르바이트 경력이 전부였다. 최종 학력은 고졸. 박성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서류만 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는 파일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류 가장 하단에 있는 작은 글씨들을 발견했다. 신원 보증 및 비상 연락처. 그 항목을 본 박성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우스를 움직여 그 부분을 확대했다. 화면에 나타난 두 개의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신원 보증인 강태준, 비상 연락처 강지훈. 박성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태준, 율제의료재단 이사장.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 강지훈, 서울대학교 병원 부원장. 이사장의 아들. 자신의 직속 상관.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청소부 박선영은 가짜 이름이었다. 그녀는 강지훈 부원장의 아내이자 강태준 이사장의 며느리였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던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굴지의 의료재단 며느리가 아무도 모르게 병원의 가장 밑바닥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하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내 오유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랐다. 이사장의 며느리에게 냄새난다고 모욕하고 윽박지르고 그녀가 내민 걸레로 바닥을 닦는 굴욕까지 당했다. 이 모든 것을 부원장이 직접 목격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끔찍한 사태였다.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지금 당장 내 연구실로 와. 아니, 오지 마.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전화를 끊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그는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같은 시각 부원장실. 강지우는 소파에 앉아 싸늘하게 식은 커피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을 한 아내, 한세연이 앉아 있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모욕을 들어가면서 오늘 일은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세연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이 나섰기 때문에 내 계획이 조금 틀어진 건 맞아. 하지만 괜찮아. 이건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었으니까. 과정? 대체 뭘 위해서? 작년에 있었던 일 기억나? 세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우리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간호사, 과로로 쓰러져서 유산했던 거. 보고서에는 개인의 건강 문제로 처리됐지. 하지만 내가 알아봤어. 인력 부족으로 3교대는커녕 이틀에 한 번씩 밤샘 근무를 했더군. 그런데도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 병원 윗분들은 그저 인력 충원은 예산 낭비라고만 했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그 보고서에 결재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사였어, 지훈 씨. 하지만 환자만 보느라 내 동료들이 이 병원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지 못했어. 당신과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높은 곳에서는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아. 숫자로 된 보고서로는 사람들의 눈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오가고 있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땀과 눈물을 직접 느끼면서 이 병원의 진짜 문제를 찾아낼 거야. 오늘 오유라가 나에게 했던 행동, 그건 특별한 게 아니야. 이곳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상일 뿐이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무시와 폭력. 나는 그걸 바꾸고 싶어. 세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내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하지만 위험해지면 그때는 반드시 내게 알려줘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 세연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다음 날 새벽. 한세연은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어제의 소동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가 지하 탈의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V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소동은 청소부가 응급 환자를 살렸다는 흥미로운 가십이 되어 이미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다. 선영 씨, 정말 괜찮아? 어제 부원장님까지 떴다며? 반장인 영옥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건데요. 세연은 덤덤하게 대답하며 청소 카트를 밀고 자신의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저 조용한 신입이 아니었다. 비밀을 간직한 특별한 청소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박성호 과장은 밤새 고민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공멸이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만 한다. 그는 결심한 듯
율제의료재단 강태준 이사장의 비서실 번호를 눌렀다. 박성호 과장은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쓰러졌다. 섣불리 며느리의 정체를 폭로했다가는 이사장과 부원장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이대로 입을 닫고 있다가는 아내의 실수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했다.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그는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아내 오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당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서서 입을 열지 마. 고개만 숙이고 있어. 이건 우리 부부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율제의료재단 이사장실은 병원 본관이 아닌 별도의 행정동 최고층에 있었다. 박성호는 떨리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원목 문 앞에 섰다. 똑똑. 노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들어오게. 안에서 들려온 강태준 이사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박성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내와 함께 이사장실로 들어섰다. 강태준 이사장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박성호 부부를 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성호의 심장을 더욱 조였다. 소아기내과 박성호 과장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박성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유라 역시 거의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다. 강 이사장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돋보기처럼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다. 며느리 세연의 눈빛과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박 과장. 병원 운영의 근간과 직원 사기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 보고할 것이 있다 들었네. 그게 뭔가? 박성호는 준비한 대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세연의 한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사장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제 아내의 미천한 처신에 대해 사죄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오유라도 흠칫 놀라며 따라 무릎을 꿇었다. V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전적으로 제 아내의 오만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장 가까이서 아내를 바로 이끌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저희 부부의 잘못된 행동이 병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직원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 강태준 이사장은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그게 박 과장이 말한 중차대한 문제의 전부인가? 아내의 잘못을 고하는 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박성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교활한 빛이 스쳤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병원이 가진 더 깊은 병폐를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강 이사장은 팔짱을 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박선영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강 이사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저는 감히 이사장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가장 낮은 곳부터 살피시려는 그 숭고한 의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그 뜻이 저희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으로 인해 상처 입고 본래의 목적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박성호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사장님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고 싶습니다.
사모님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드리고 이사장님의 위대한 계획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돕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충정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완벽한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교활한 거래 제안이었다. 그는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드러내는 대신 나는 당신의 충신이 되어 그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약점을 틀어준 협박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파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오유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 강태준 이사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다. 타닥타닥. 소리만이 이사장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박성호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기회주의자의 몸부림. 하지만 그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며느리의 신변 안전은 그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박 과장. 강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충성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닐세.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예, 이사장님.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좋아. 자네가 병원의 병폐를 그토록 깊이 깨달았다니 자네에게 직접 처방을 내릴 기회를 주지. 강 이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자네 아내 오유라 사모. 그리고 그날 라운지에 함께 있었던 의사 부인들.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직접 현장을 가르쳐 주게. 오늘부터 한 달간 오유라 사모를 포함한 그날 모임의 주동자들은 매일 아침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병원 전체를 청소하도록 하게. 물론 급여는 없네. 순수한 봉사활동이야. 담당 구역 책임자는 박선영님으로 하지. 라고? 박성호와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사죄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다. 더 큰 굴욕과 시험대 위에 세우는 것이었다. 자신을 모욕했던 동창의 부하 직원이 되어 매일 그녀의 지시를 받으며 병원 바닥을 기어야 하는 형벌이었다. 왜 그러나? 자네가 직접 병폐를 고치겠다며. 가장 좋은 교육은 체험 아닌가? 강 이사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박 과장 자네는 이 봉사활동의 총괄 책임자일세. 매일 아침 활동 시작과 끝에 자네가 직접 점검하고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직접 제출하게. 아, 그리고 보고서에는 참가자들의 변화 과정에 대한 자네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것은 박성호에게 내리는 연좌제이자 그의 충성심을 매일 시험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한편 한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VVIP 병동 복도를 닦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목례를 했고 몇몇 의사들은 멀리서 그녀를 힐끔거리다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소문이 퍼졌구나.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완벽한 익명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그때 주머니 속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시아버지 강태준 이사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부터 내게 새로운 팀원이 몇 명 생길 거다. 내가 직접 가르치고 직접 평가하거라. 이것 또한 너의 임무다. 문자를 확인한 세연이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내렸다. 어색한 작업복을 입은 오유라와 다른 의사부인 두세 명.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며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오는 박성호 과장. 박성호는 세연의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선영님, 오늘부터 한 달간 봉사활동을 하러 온 참가자들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오유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세연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두 주먹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세연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청소 카트를 가리키며 반장님이 신입에게 하던 말투 그대로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각자 걸레랑 물통 챙기세요. 저쪽 끝부터 시작할 거니까. 바닥에 광택 죽지 않게 먼지 한 톨 없이 닦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직접 검사할 거예요. 첫날의 봉사활동은 재앙에 가까웠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오유라와 의사 부인들은 대걸레를 쥐는 법조차 서툴렀다. 그들은 허리를 숙이는 대신 뻣뻣하게 서서 팔만 움직였고 걸레질은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이리저리 옮겨놓는 수준에 불과했다. 다시 하세요. 한세연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오유라가 닦고 지나간 자리를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훑었다. 장갑에는 검은 먼지가 선명하게 묻어나왔다. 이 정도로는 검사 통과 못합니다.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바닥에 먼지 하나가 치명적인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긴 당신들 안방이 아닙니다. 오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간호사와 환자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비수처럼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멀찍이서 지켜보는 남편 박성호의 파랗게 질린 얼굴과 그 뒤에 어른거리는 강태준 이사장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면 그럴 수 없었다. 허리를 더 숙이고 체중을 실어서 닦으세요. 손목만 까딱거리지 말고 온몸을 사용해서. 세연은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오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굴욕감을 느꼈다.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동창이자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봉사활동 첫 주가 지옥처럼 흘러갔다. 의사 부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걸 왜 우리가 해야 해? 남편한테 말해서 어떻게 좀 해봐. 박성호 과장 부인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람. 자기가 잘못했으면 혼자 벌을 받을 것이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 모든 비난의 화살은 오유라에게 쏠렸다. 그녀는 의사 부인 모임에서 순식간에 왕따가 되었다. 어제까지 그녀의 명품 가방을 부러워하며 아첨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울며 매달렸다.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차라리 이혼을 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박성호 역시 매일이 가시방석이었다. 아침마다 아내와 다른 과장 부인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감시하고 사진을 찍어 이사장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일은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 굴욕적인 시간을 견뎌내면 이사장의 신임을 얻고 병원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쥘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조금만 참아. 당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한세연 아니, 박선영 팀장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마.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하지만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봉사활동 2주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세연은 오유라와 다른 부인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지시했다. 특히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이었다. 변기 안쪽까지 솔로 깨끗하게 닦고 소독제로 마무리하세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풍구 필터도 점검하고요. 의사 부인 중 한 명인 성형외과 과장 부인 김지민이 질색하며 소리쳤다. 뭐? 우리가 저 더러운 변기를 닦으라고. 말도 안 돼. 난 못해. 그녀는 들고 있던 청소용 소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행동은 다른 부인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맞아. 우리가 죄수야? 해도 너무하잖아. 이건 인권 침해야. 병원장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겠어. 상황이 험악해지자 멀리서 지켜보던 박성호가 달려왔다.
다들 조용히 못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흥분한 부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김지민은 세연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청소부 주제에 우리가 우스워 보여?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이었다. 그만.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다. 오유라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김지민. 오유라는 바닥에 떨어진 청소용소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김지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남편 김성준 과장. 작년에 병원 예산으로 해외 학회 간다고 하고 가족들이랑 하와이 여행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병원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한 영수증 아직도 내 손에 있는데. 김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그리고 너. 오유라의 시선이 다른 부인에게 향했다. 내 아들 작년에 우리 남편한테 수술 받았지? 수술 순서 당겨달라고 나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벌써 잊었어?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의사 부인 모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알게 된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폭탄 같은 말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부인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비밀들이 더러운 화장실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다들 잊었나 본데 여전히 내 남편은 당신들 남편보다 윗사람이야. 그리고 난 당신들 약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쥐고 있어. 여기서 한 번만 더 내 심기 거슬리게 하면 그땐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오유라의 눈빛은 살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며 남편에게 매달리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살아남기 위해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를 들고 묵묵히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변기를 닦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못했다. 다른 부인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세연은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유라의 변화에 놀라지 않았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오유라는 지금 생존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성호는 이사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참가자 변화 과정 평가란에 이렇게 적었다. 오유라 3호 초기 강한 반발심을 보였으나 점차 현실에 순응하며 그룹 내에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임. 향후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그는 보고서를 전송하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아내의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세연은 혼자 남자 휴게실에서 낡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오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세연과 조금 떨어진 곳에 어색하게 섰다. 왜 그랬어? 세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동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거 없어. 오유라는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지기 싫었어.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걔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너한테 약하게 보이는 게 더 끔찍했어. 그것은 그녀의 진심이었다. 지난 2주간 그녀는 세연을 관찰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 부당한 대우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원칙대로 행동하는 모습. 그것은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질투하고 증오했던 한세연의 모습 그대로였다. 너 후회 안 해? 오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였잖아. 다들 부러워하는.
그걸 다 버리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장의 며느리라는 사람이.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후회했으면 시작도 안 했어.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아침 늦지 마. 내일은 외벽 유리 청소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오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오유라를 지나쳐 휴게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오유라는 세연이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한세연이라는 인간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외벽 유리 청소는 그야말로 극한의 노동이었다. 안전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아슬아슬한 곤돌라에 올라탄 의사 부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풍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곤돌라 바닥에 주저앉기 일쑤였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서 한눈 팔면 그대로 황천길입니다. 베테랑 미화원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한세연은 말없이 곤돌라 가장자리에서 능숙하게 스퀴즈를 움직였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유라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묵묵히 유리를 닦는 세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직 눈앞에 더러운 유리에만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오유라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퀴즈를 고쳐 잡고 조심스럽게 유리에 가져다 댔다.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날의 작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모두의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의사 부인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녹초가 된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탈의실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반장인 김영옥 여사였다. 그녀는 낡은 캐비닛에 기댄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평소 맏언니처럼 씩씩하게 모두를 이끌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반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세연이 걱정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영옥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때 다른 미화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영 씨는 몰라도 돼. 마음만 아프지. 저 양반 아들이 지금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벌써 닷새째야. 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백혈병이라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는데 차도가 없으니 오늘 아침에도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했나 보더라고. 그러니 속이 오죽 타들어가겠어. 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자신을 맞아주던 반장님의 얼굴 뒤에 그런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매일 병원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오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동료의 아픔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세연뿐만이 아니었다. 탈의실에 있던 오유라와 다른 의사 부인들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들이 겪는 굴욕과 피로감과는 차원이 다른 삶과 죽음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오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라커를 열어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지갑 속에 있던 수표 몇 장과 현금을 모두 꺼내 영옥에게 다가갔다. 반장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드님 병원비에 보태세요. 영옥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사모님. 어떻게 이런 걸 괜찮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오유라는 거의 빌다시피 하며 돈을 영옥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동정도 과시도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땀을 흘리며 비로소 알게 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순수한 공감이었다.
오유라의 행동은 다른 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 역시 주섬주섬 지갑을 열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이 모은 돈은 영옥이 몇 달치 월급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세연은 그 광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그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연민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단지 병원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세연은 부원장실이 아닌 자신의 옛 연구실을 찾았다. 그녀는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김영옥의 아들 이준수 환자의 차트를 열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담당 주치의는 혈액종양내과 최고의 권위자인 문정혁 교수. 하지만 그 역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였다. 골수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공여자를 찾지 못해 대기 순번만 기다리고 있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세연은 지난 몇 년간의 최신 논문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의사 가운을 벗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의학 지식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희미한 가능성 하나를 발견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신약.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극적인 효과를 보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다. 아직 국내에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동정적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하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담당 교수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문정혁 교수님이라면. 세연은 문 교수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원칙주의자이자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는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를 설득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다음 날 세연은 이른 아침부터 문정혁 교수의 연구실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청소부 복장을 한 그녀를 본 문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교수님, 잠시만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준수 환자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 교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일개 청소부가 환자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었다. 환자 보호자도 아니신 분이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바쁘니 그만 가보시죠. 그가 차갑게 돌아서려는 순간 세연이 입을 열었다. 세포 치료제 브레안지의 최근 임상 결과에 따르면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서 60% 이상의 완전 관해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준수 환자처럼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정적 사용 승인을 고려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문정혁 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방금 청소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혈액 종양 분야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만 알 수 있는 극도로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함을 매일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디 한 번만 더 환자를 위해 고민해 주십시오, 교수님. 세연은 자신이 밤새 정리한 논문 자료들을 그에게 건네고 조용히 돌아섰다. 문 교수는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과 손에 들린 자료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병원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졌다. 문정혁 교수의 주관으로 이준수 환자의 치료를 위한 긴급 의료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는 내용이었다. 안건은 해외 신약의 동정적 사용 승인 요청.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보수적인 문 교수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박성호 과장 역시 소식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 청소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병원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장 완고한 의사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사장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한세 연박선형 동향 보고 단순한 현장 감시 및 경영 참여 의도를 넘어 병원 내부의 의료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함. 박성호는 보고서를 쓰며 식은땀을 흘렸다. 긴급의료윤리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병원장, 법무팀장, 원무부장 등 병원의 핵심 수뇌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 그들 앞에서 문정혁 교수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이준수 환자에 대한 신약 사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한세연이 건넨 자료는 그의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반론은 거셌다. 교수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너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라도 발생하면 병원 전체가 감당해야 할 소송액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아직 식약처 승인도 나지 않은 약을 쓰는 건. 원무부장도 거들었다. 약값은 또 어떻게 하고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 교수의 이마에 핏대가 섰다. 그럼 환자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돈 때문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고성이 오가고 위원회의 분위기는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위원들의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 바로 그때였다. 드르륵.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강태준 이사장과 강지훈 부원장이었다. 이사장이 예고 없이 윤리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병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강태준 이사장은 천천히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와 문정혁 교수의 옆에 섰다. 그는 테이블을 길게 둘러앉은 병원 수뇌부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율제의료재단의 설립 이념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생명 존중입니다. 이사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돈이 없어서 선례가 없어서 환자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 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정혁 교수님의 결정에 재단 이사장으로서 전적인 지지와 책임을 약속합니다. 모든 비용과 법적 문제는 재단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직 환자를 살릴 방법만 고민하십시오. 그것은 선언이었다.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했다. 반대하던 이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후 만장일치로 신약 사용이 가결되었다. 그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사장이 직접 한 환자를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한 명의 청소부가 있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병원의 전설이 되었다. 그 후의 시간들은 기적을 향한 전력 질주였다. 병원의 모든 부서가 이준수 환자 한 명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신약은 재단의 이름으로 긴급 공수되었고 문정혁 교수를 필두로 한 의료진은 밤낮 없이 환자 곁을 지켰다. 한세연과 오유라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은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청소를 하며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걸레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들려 있었다. 김영옥 여사는 매일 딸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오유라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세연의 손을 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한 달 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이준수 환자의 암세포 수치가 극적으로 감소하며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역사적인 성공이었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는 영옥의 모습을 보며 오유라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봉사활동 마지막 날. 세연과 유라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마주 앉았다. 한 달 전 서로를 증오하며 노려보던 두 사람이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유라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너한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진심으로 사과할게. 난 그냥 내가 항상 미웠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가난한데도 늘 당당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내가 죽도록 질투났어. 그래서 널 짓밟고 싶었나 봐.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세연은 그런 유라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널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나를 괴롭히는 부잣집 딸로만 생각했지. 너도 나름의 상처와 결핍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서먹한 침묵이 아니었다. 많은 것을 겪어낸 후에야 찾아온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이제 뭐 할 거야? 유라가 물었다. 계속 청소부로 일할 건 아닐 거 아냐?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모든 것이 끝난 후 박성호 과장은 다시 이사장실에 불려갔다. 그는 이제 이사장의 충신이 되었다는 생각에 내심 기대를 품고 있었다. 박 과장,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의 보고서 덕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 과찬이십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진정으로 충성한 대상은 나와 재단인가 아니면 자네의 자리인가? 강 이사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성호의 등이 서늘해졌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지금처럼 실적과 권력만 좇는 의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후로 환자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는 의사가 될 것인가. 자네 스스로 증명해 보이게. 그것은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였다. 박성호는 자신의 기회주의가 모두 간파당했음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병원에서 가장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세연의 거취가 결정되는 날. 이사장실에는 강태준 이사장과 강지훈 부원장 그리고 평상복으로 돌아온 한세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세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에 병원이 다시 태어났다. 강 이사장은 그녀에게 병원 부원장 직함을 제안했다.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부원장이라는 높은 자리는 저에게 맞지 않는 옷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기획안을 내밀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현장 소통복지위원회 설립 및 운영안. 저는 병원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청소 노동자, 보안 요원, 식당 노동자까지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현장 소통복지위원장은 병원 직제표에 없는 전례 없는 자리였다. 권력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헌신해야만 하는 자리였다. 강태준 이사장은 기획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내 며느리다워. 좋아. 그렇게 해. 모든 권한을 주겠네. 몇 달 후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환경미화원들의 유니폼은 활동하기 편하고 단정한 디자인으로 모두 바뀌었고 지하의 퀴퀴한 탈의실은 지상의 햇볕 잘 드는 곳으로 옮겨져 쾌적한 휴게실로 탈바꿈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존댓말로 인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세연 위원장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새로 디자인된 깔끔한 직원용 유니폼을 입고 병원 구석구석을 누볐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사장실 옆이 아닌 지하 1층 환경미화팀 휴게실 옆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세연은 병원 로비를 걷고 있었다.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아들과 함께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 김영옥 여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아들의 손을 잡은 그녀는 세연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이제는 평범한 주부가 된 오유라가 남편과 함께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한세연. 그녀는 병원이라는 거대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었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곳과 통하는 자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 어떤 부원장이나 이사장보다도 더 밝게 병원 전체를 비추는 진정한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군인의 꿈 하나로 모든 것을 견뎌내던 한 후보생의 조용한 분노가 부조리로 얼룩진 훈련소의 민낯을 드러내는 짜릿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 충북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 정문 앞은 이른 새벽부터 전국에서 모인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공기 중에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짙은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수많은 예비 부사관 후보생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이하늘은 묵묵히 자신의 군장을 고첨했다. 하늘아, 진짜 이 길밖에 없는 거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끝내 물기를 머금었다. 안정적인 길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굳이 딸이 이 험한 길을 선택했을 때 어머니는 여러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하늘은 애써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누구 딸인데요? 누구 딸? 그 말은 하늘에게 굴레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우. 해군 특수전전단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렸고 전역 후에는 합참의장 직속 특수전 자문위원으로 여전히 국방의 최전선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 그의 존재는 하늘이 군인의 꿈을 꾸게 한 이유였지만 동시에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이진우 위원의 딸이 아닌 오롯이 이하늘 하사로 인정받고 싶었다. 몸 조심하고. 버티기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포옹을 끝으로 하늘은 뒤돌아섰다. 한 번 더 돌아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인파를 헤치고 후보생 집결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세상과 자신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의식과도 같았다.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25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후보생. 그 이름 하나만 남게 된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사회에서의 모든 걸 잊는다. 여기엔 사장님 아들도 과수석도 없어. 오직 번호표를 단 후보생만 있을 뿐이다. 알겠나?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후보생들 앞으로 훈련대장인 듯한 소령이 포효했다. 입소 절차는 혼돈 그 자체였다. 개인 물품을 반납하고 보급품을 지급받고 머리를 잘랐다. 여자 후보생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단발 규정에 맞지 않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하늘은 규정에 맞춰 머리를 정리하고 왔음에도 동기들의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생활관에 배정받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 2층 침대와 관물대가 줄지어 늘어선 삭막한 공간. 하늘의 동기들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짐을 풀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난 박서현. 옆자리 후보생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딘가 체념한 듯 현실적인 눈빛을 한 동기였다. 이하늘이야. 잘 부탁해. 짧은 인사가 오갔다. 생활관 동기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이곳에 왔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부터 그들은 동기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혹독한 시간을 함께 견뎌야 했다. 그날 저녁 모든 후보생이 강당에 집합했다. 후보생들을 교육하고 평가할 훈육관들이 소개되었다. 대부분 상사, 중사 계급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삼중대 1소대 훈육관 황철규 중사다. 단상에 오른 한 훈육관이 유독 하늘의 눈에 들어왔다. 다부진 체격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어딘가 비틀린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다. 그는 후보생 명단을 훑어보더니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여군 후보생들이 아주 패기가 넘치는군. 환영한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군대는 너희들 소꿉놀이 하는 곳이 아니야. 특히 여군.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독해야 여기서 사람 구실이라도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그냥 짐 덩어리야, 짐. 내 소대에선 그런 짐 덩어리 절대 용납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차갑게 울렸다. 명백히 여군 후보생들을 향한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하늘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하필이면 그가 자신의 소대 훈육관이었다. 부사관학교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 칼 같은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전원 기상. 5분 내로 연병장 집합시킨다. 꾸물거리는 놈들은 알아서 해라. 황철규 중사의 고함이 복도를 찢었다. 허둥지둥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뛰쳐나가는 동안 1초의 지체도 용납되지 않았다. 총원 242명, 현재원 242명. 보고자 후보생 이하늘. 목소리 봐라. 밥 안 먹었나? 다시. 보고자. 후보생. 이. 하. 늘. 하늘이 악을 쓰듯 외쳤다. 황 중사는 만족했다는 듯 고개를 까딱이고는 전체를 향해 말했다. 아침 구보 시작한다. 오늘 여군 후보생들이 선두다. 뒤처지는 인원 나오면 전원 연대 책임으로 완전 군장 구보로 전환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구보는 혹독했다. 처음에는 대열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체력이 약한 후보생들이 하나둘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여군 후보생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거기, 똑바로 안 뛰어. 내들 때문에 동기들 다 죽어나는 꼴 보고 싶어. 황 중사의 고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하늘은 이를 악물고 뛰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훈련 덕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한 여군 후보생이 대열에서 이탈해 주저앉았다. 그 순간 황 중사의 눈이 번뜩였다. 전원 동작 그만. 방금 낙오한 후보생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일어선 후보생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황 중사는 그녀를 비웃듯 바라봤다. 이럴 줄 알았다. 체력도 안 되면서 무슨 부사관을 하겠다고. 너 하나 때문에 소대원 전체가 군장 싸게 생겼다. 전원 생활관 복귀해서 완전 군장 착용하고 10분 내로 다시 집합. 실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누구도 불평하지 못했지만 원망의 시선은 쓰러졌던 여군 후보생과 다른 여군 후보생들에게로 향했다. 하늘은 묵묵히 군장을 꾸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연대 책임의 실체였다. 교묘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약한 고리를 공격해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 그날 이후 황 중사의 차별적인 방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제식 훈련 중 각이 틀어지면 여자들은 선이 예뻐야지 그게 뭐야. 라며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고 총기 분해 훈련에서는 손톱 다칠까 무서워서 총이나 제대로 만지겠나? 라며 비아냥거렸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그는 하늘을 지목했다. 이하늘 후보생. 후보생 이하늘. 아버님이 합참 이진우 자문위원이라고 들었다. 사실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생활관의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쏠렸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맞습니다. 역시. 어쩐지 눈빛이 보통이 아니다 싶었지. 황 중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관물대를 훑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하늘 후보생.
여긴 내 아버지 이름이 통하는 곳이 아니야.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굴러야 본전이라는 거 명심해. 괜히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의 말은 훈육을 가장한 협박이었다. 하늘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꺾어버리고야 말겠다는 비뚤어진 집착을 읽었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전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황철규 중사의 이름과 함께 한자 한자 눌러 적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본격적인 개인화기 훈련이 시작됐다. K2 소총을 처음 받아든 후보생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긴장이 교차했다. 황철규는 총기 재원을 설명하며 으스댔다. 이 총 한 자루가 3.26kg이다. 가볍다고 얕보지 마라. 특히 여군들, 이놈 반동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시끄러워. 저질스러운 농담에 몇몇 남군 후보생이 억지로 웃었지만 대부분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하늘은 묵묵히 소총을 파지했다. 총은 힘으로 쏘는 게 아니라 호흡과 마음으로 쏘는 거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격이 끝나고 표적지를 확인하는 시간. 후보생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늘의 표적지에는 20발 중 18발이 검은 원 안에 명중해 있었다. 특히 중앙 10점 관역에 5발이 몰려 있었다. 특등사수였다. 이하늘 후보생 사격 실력이 대단하군. 따로 배운 적 있나? 통제관의 칭찬에 하늘은 최대한 자신을 낮췄다.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철규의 심기는 그 모습에 더욱 뒤틀렸다. 그는 하늘의 표적지를 낚아채듯 들고 코웃음을 쳤다. 운? 그래,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지. 처음 쏴본 놈이 특등사수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표적지가 바뀌었거나 옆에 놈이 대신 쏴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번 한 번은 넘어가지만 명심해. 군대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곳이지 요행을 바라는 곳이 아니야. 내 실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앞으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의 성과를 요행으로 폄하했다. 칭찬 대신 모욕을 안긴 것이다. 암흑 같은 훈련소 생활에도 빛은 있었다. 주말에 중대장 정신교육 시간이었다. 삼중대장 강민준 대위는 후보생들 사이에서 참군인으로 통했다. 여러분, 부사관은 육군의 허리이자 척추입니다. 강 대위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특히 여군 리더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군복은 남군과 색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군이기 이전의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입니다. 하늘은 강 대위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황철규에게 짓밟혔던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옆 침상의 박서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하늘이 무언가를 계속 적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하늘아, 너 매일 뭘 그렇게 적어? 혹시 황 중사님에 대한 거?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야, 너 미쳤어? 그거 걸리면 어쩌려고. 여기서 찍히면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시키는 것만 하다가 나가면 되잖아. 왜 사서 고생이야? 서연아. 하늘은 수첩을 닫고 서연을 바라봤다. 이렇게 눈 감고 귀 막으면 우리가 하사 달고도 똑같은 꼴 당할 거야. 아니, 우리가 후임들한테 똑같이 하겠지. 폭력은 그렇게 대물림되잖아.
누군가는 이게 잘못됐다고 기억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기억해서 뭘 어쩔 건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우린 그냥 후보생이라고.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늘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옥주가 시작되었다. 일주일간 최소 수면과 식사로 극한의 훈련을 연이어 소화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황철규는 평소보다 더욱 날 선 목소리로 훈련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지옥주 마지막은 40km 야간 전술 행군이다. 나고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지? 그의 시선이 잠시 하늘에게 머물렀다. 이번에야말로 내년을 반드시 꺾어주겠다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사건은 지옥주 닷새째 종합장애물 훈련에서 터졌다. 마지막 코스는 높이 10m의 수직 외벽 로프 등반이었다. 하늘의 차례. 절반쯤 올랐을 때 며칠간 누적된 피로에 힘이 풀리며 몸이 미끄러졌다. 안전 로프가 그녀를 붙들었지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 순간 황철규가 메가폰을 입에 가져다 댔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기다렸다는 듯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꺼봐라. 시발 결국 사고 칠 줄 알았어. 이하늘 후보생, 너 하나 때문에 훈련 전체가 마비됐다. 당장 안 내려와. 다른 교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는 무시했다. 나도. 저딴 정신머리로 임관에서 병사들 잡을 일 있나. 스스로 내려오게 둬. 그는 하늘을 일부러 공포 속에 방치했다. 그때 밑에서 대기하던 남군 후보생 정태민이 소리쳤다. 이하늘 후보생,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응원 속에 하늘은 사력을 다해 벽을 올랐다. 그날 밤 부당한 얼차려를 받은 하늘은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젠 정말 한계였다. 아빠. 왜 그러니, 딸. 목소리가 안 좋구나. 다정한 목소리에 애써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 못하겠어요, 아빠. 저 군인 못할 것 같아요. 하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마 말하지 못했다. 이진우는 딸의 울음 너머에 있는 거대한 진실을 직감했다. 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거기서 기다려. 아빠가 갈게. 다음 날 새벽 폭우가 쏟아졌다. 황철규는 20km 급속 행군을 강행했다. 비탈진 산길을 오르던 중 결국 한 여군 후보생이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너 때문에 또 전체가 늦어진다. 황철규가 부상당한 후보생을 다그쳤다.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열에서 벗어나 동기에게 달려갔다. 보고 드립니다. 환자 발생했습니다. 의무 지원 요청해야 합니다. 어딜 멋대로 이탈해. 누가 너더러 보고하랬어.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입 닥쳐. 황철규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하늘에게 다가왔다. 이하늘 후보생. 내년은 애비백만 믿고 너무 기어올라. 이래서 여자는 안 돼. 개념이 없어. 여자는 패면서 군기를 잡아야 한다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대한 손바닥이 하늘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짝. 세찬 빗소리를 뚫고 살이 터지는 끔찍한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렸다. 강렬한 충격에 하늘은 그대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흙탕물이 입가로 스며들었다. 정신이 멍했다. 그녀가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자 황철규는 군홧발로 하늘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야, 뭐해?
훈련 안 끝났어. 안 일어나? 수치심,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공허가 그녀를 덮쳤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흑투성이 얼굴로 황철규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시각 부사관학교 정문 위병소 앞으로 위압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색 정장 차림의 이진우였다. 신분증을 확인한 위병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합참의장 직속 특수전 자문위원 이진우. 충, 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차는 학교 본관을 향했고 때마침 행군에서 복귀하던 하늘의 일소대와 스쳐 지나갔다. 차창 너머로 이진우는 한눈에 딸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딸의 왼쪽 뺨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손자국을. 그의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차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스쳐 지나가며 황철규 중사의 얼굴과 이름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했다. 중대장실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삼중대장 강민준 대위는 갑작스러운 합참 자문위원회 방문에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금일부로 귀관 중대의 모든 훈련 통제권을 국방부 감찰팀에서 인수한다. 이는 의장님의 직접 지시다. 이진우는 군더더기 없이 용건을 꺼냈다. 이병렬, 아니 황철규 중사의 훈련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있나? 강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황철규 중사가 들어왔다. 충성, 부르셨습니까? 이진우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나지막이 물었다. 황 중사. 육군 복무규율 제18조 지휘관의 의무에 대해 말해보게. 예? 그것은 오늘 오전 행군 중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보고한 후보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인정하나? 그것은 군기문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지도. 누가 그걸 정당하다고 했나? 처음으로 이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놈이 휘두른 손바닥이 정당한 지도였나? 내 놈이 뱉어낸 인격 모독이 군기 확립이었나? 군복 입은 깡패와 군인의 차이가 뭔지 정녕 모르는 건가? 그때 노크와 함께 이하늘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진우는 딸에게서 수첩을 건네받아 책상 위에 펼쳤다. 황 중사. 여기 내 놈이 지난 몇 주간 저지른 모든 만행이 기록되어 있다. 이진우는 수첩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서늘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황철규가 뱉어낸 모욕적인 발언들과 부당한 지시들.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황철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학교장. 당장 이 자를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하시오. 또한 관련 지휘 책임자 전원을 감찰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 이것은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군이 이런 암적인 존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의지입니다. 헌병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황철규의 양팔을 붙들었다. 폭풍이 지나간 사무실에는 이제 이진우와 이한을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위압적인 자문위원은 온데간데 없고 딸 앞에 선 아버지만이 서 있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퉁퉁 부어오른 딸의 뺨을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 비로소 하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아팠겠구나.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안하다, 딸.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하늘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는 그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모든 울음이 그칠 때까지 묵묵히 함께해 주었다. 황철규 중사가 끌려나간 후 부사관학교에는 조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후임으로 온 윤성훈 상사는 불필요한 말 없이 원칙과 규율로만 후보생들을 대했다. 그에게는 모두 똑같은 후보생일 뿐이었다. 이하늘을 대하는 동기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그동안 참는 게 이기는 것이라며 하늘을 답답해했던 박서현이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늘아, 미안했다. 뭐가? 그냥, 전부 다. 내가 맞았어.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맞서는 게 이기는 거였어. 난 그럴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세은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괜찮아. 나도 매일 밤 무서웠어.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기가 되었다. 임관식 날이 밝았다. 계급장 수여식. 임관자 이하늘. 하늘의 이름이 호명됐다. 그녀의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나온 사람은 아버지 이진우였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에 달린 후보생 표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반짝이는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 대견함,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신을 향한 맹세였다. 임관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식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연병장. 하사 이하늘은 잠시 홀로 서서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만져보았다. 작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었다.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빗속에서 느꼈던 뺨의 통증과 마음의 상처, 동기들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의 단단한 팔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하사 이하늘을 만들었다. 나의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나는 결코 이 군복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 부하를 짓밟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휘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이 군대 안에서 누군가 나처럼 홀로 울지 않도록 나는 그런 선임, 그런 부사관이 될 것이다. 석양이 연병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막 하사가 된 한 젊은 군인의 얼굴 위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